예, 안녕하세요. 시대막가 몽솔입니다. 항상 이 방송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고향에 온 것 같고. 예, 원래 오늘은 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26일 날 개봉하는 테넷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유진 PD가 목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휴가를 가는 바람에 미리 녹화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넷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이번 주엔 새로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파 진영에서는 뭐 영화 개봉 첫날 우르르 몰려가서 보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늦어진다 해도 뭐 많은 보시지 않을 거라, 또 보시고 나서도 이제 저랑 또 다른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니까는요. 그래서 테넷은 한 주 더 미루고 이제 이 방송도 한 2, 3일 전에 미리 녹화를 떠놓은 거라서 날짜하고 상관없이 좀 이제 재미있는 영화 얘기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영화는 이제 아는 후배가, 한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소개를 해줘서 이거 완전히 감독님 스타일이니까 한번 꼭 보셔야 된다고. 근데 영화는 아니라 미니 시리즈라고, 8부작이라고 해서 저는 미니 시리즈 잘 안 봅니다. 미드도 그래서 안 봐요. 미드를 안 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니까 저도. 둘째는 뭐냐면 한국 영화보다 더 영화가 재밌으니까 한번 보면,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니까 아예 안 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파르타커스나 꼭 막 진짜 이건 한번 저 보고 싶다 하는 영화들 아니면 안 보는데 꼭 보라고 해서 봤고요. 보고 나서 이제 박수를 치고 그 후배한테 저 카톡을 보내서 좋은 영화 소개시켜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왜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영화가 두 편인데요. 두 편이 관련된 주제는 이제 약간 성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했고, 시청자분들한테도 포르노도 영화의 한 종류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성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 예술적 탐닉의 한 부분이죠. 당연히 탐닉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대한 탐닉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탐욕, 먹을 거에 대한 탐욕, 거기다가 육체에 대한 탐욕, 이런 것, 성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탐욕을 추구하는 것은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거고요. 그런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있었죠. 그리스 비너스 신전 보면은 막 여자들도 막 가슴 같은 거 다 그냥 드러나 있고, 특히라든가 이제 신전에 어떤 있는 조각들 보면은 남녀 간의 성행위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도의 카마스트라 궁 같은 데 가도 그런 게 있고, 천일야 같은 경우 보더라도 굉장히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들이 고전부터 다 있어 왔지요. 한국에서도 분명 그 유교가 조선시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성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부분이 있었고, 한국이 아니죠. 예전 우리 그 고려시대나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한국은 조선시대 유교 십선비 마인드에 찌들어 있어서 이 성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죄악시되고는 있지만, 근데 한국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을 넘어서는 아주 그 미개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이 여자 문제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영역이 그런 부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의 성 문제는 지극히 개인 간의 문제고,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통념들에서는 법적인 제재에서 들어가는 거 외에
성인들이 합의하에서 하거나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지극히 또 그 개인의 한정된 부분에서라면 굳이 국민들이나 법이 나서서 그렇게 설레발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예전에 클린턴 감독이 루이스키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을 때 미국 시민들이 다 받아주는 것처럼 저는 그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그것이 루인스키가 안방마님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김정숙처럼 이렇게 나라를 갖다 혼동에 빠뜨리고 지돈 챙겨먹는 권력으로 이용해 먹지 않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다라면 그냥 그건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탐하고 쫓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갖다가 굳이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이 비록 좌파들이지만 안희정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자 문제 하나로 그것도 여자의 발언 하나로 날아가는 것에 반대를 했고 저는 역으로 그래서 한국인들의 성적인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안희정은 또 바꾸게 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서 안희정이 부활할 수도 있다. 너무 쉽게 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박원순이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어차피 저도 제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뭐 나이 엄청 먹은 할아버지랑 뭐 아주 어린애랑 뭐 둘이 사랑에 빠지든 나발이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차라리 거기서 문제제기 삼는 놈들이 지가 능력이 안 되고 그럴 능력 안 되니까 하지만 솔직히 나이 먹은 놈들 치고 젊은 애 안 좋아하는 놈 누가 있고 또 젊은 애 중에서 나이 먹고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 늙은이의 돈 때문에 그러겠지. 뭐, 다 인정하자는 거지. 지게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같은 살던 뭐 쭈그렁탱이 늙은이의 몸을 만지면서 사랑을 나누든 말든 그건 두 사람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왈가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마인드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국인들은 아주 비열하고 아주 추접스럽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주둥아리로는 그렇게 막 성도덕을 외치고 지랄 연병을 떨면서 세계에서 제일 러브 모텔이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24시간 풀로 러브 모텔들이 뭐 그냥 꽉 차고 매진이 되어버리는 그런 미친 나라에 사생아 출산율도 세계적으로 높고 사생아 수출률까지 높아버리는 이런 미친 나라가 세계 경제 12대국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쪽팔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성이 물러난 나라에서 성도덕을 찾으면서 윤리를 따지고 자빠졌다. 참 세상 누가 봐도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경제대국 10배 대국답게 그렇게 러브모티 잘 되면은 그런 사생아들이 많았을 때 최소한 수준이라도 높게 그 사생아들을 갖다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사람들이라도 자체내에서 있든지 그런 사회적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답도 없으니까 무슨 1950, 60년대도 아니고 다 세상에 수출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이해를 할지 수준 높은 나라로 이해할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집 가도 그렇게 미어 터지고 아무리 코로나 터져도 고급 술집에 이쁜 여자 데리고 어린 여자 있는 데는 술집이 미어 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호빠라는데도 돈 많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들 데리고 노는 호빠도 아직까지 성행하는 건 그대로죠. 어차피 지들끼리만 노는 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주둥아리로는 유교적 사상에 빠가사리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아랫도리로는 지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그 비열한 짓거리들 하는 거 보면서 참 세상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그것이 엄청난 죄악이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성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을 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치 그것이 우리가 막 주둥아리로는 그렇게 내뱉어야만이 그게 사회가 제대로 정상적이고 도는 거고 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 동성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태어난 놈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단지 그것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타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려 하지는 마라. 왜? 그것은
그 사회적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합의된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너희들도 똑같은 범주 내에서 너희들과 똑같은 형태 그 꼴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동성애를 추구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동물 성애자부터 소아의 성애자, 정상적이고 시체 성애자까지 다 있는데 네크로맨서들과 다 있는데 이런 놈들 다 어떻게 받아들일래? 너희들과 똑같은 조건을 할 건데 당연히 거부하는 것도 인정을 해라. 그 대신에 너희들의 존재는 인정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무조건 성도덕만 따지니까 동성애 미친 새끼들 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물론 퀴어 축제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박원순이 좌파들과 자기 표를 위해서 일부러 하는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가지고 저도 구역질 나기 싫지만 오히려 그런 존재를 인정을 한다면 그런 존재들이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들을 해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왜곡된 지들은 맨날 러브모텔 가서 이쁜 여자 가지고 돈 주고 별짓 다 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야, 성도덕 따지면서 퀴어 동성애들 미친 새끼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반발로 인한 아주 안 좋은 꼬라지를 보게 되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왜? 문화인이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여러 가지를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탐닉부터 해가지고 본능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식욕에 대한 탐닉, 그 다음에 섹스에 대한, 성에 대한 탐닉, 지식에 대한 탐닉, 모든 탐닉들은 있지만 이 무의식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의 문제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해결하고 끝없이 탐닉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문제,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통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끝없이 특히나 창작자들은 끝없이 탐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점에서 저는 포르노도 하나의 영화의 장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한테 포르노를 보여준다는 건 불법이긴 하죠. 그런 것들은 참아야 되지만 합법적인 유통을 통해서 성인들만이 볼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그건 성숙한 시민 의식인 거고 성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영역에 그냥 놔둬야 된다. 오히려 그게 놔두는 것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섰을 때 사회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것을 도덕적 관점으로 따진다면 기독교관에 의해서 기독교에서 문제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이런 거고 저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거 인정하되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주 기본적인 것을 그리고 바탕으로 두고 성숙함을 두고 단계별로 진출해야 된다라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을 조금 당연히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잘못 오해하시면 좌파적인 관점의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한 제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23년 차에 와이프랑 연애도 6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연도수로만 따지면 한 28년을 한 여자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저는 한 여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야, 이 새끼 여자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들고 다니겠네? 절대 그럴 일 없고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가 대시를 할 때도 잘라냈고 영화 감독으로 입봉 제안을 받고 그 청담동에서 영화 감독 사무실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띄우고자 하는 연예인 지망생들 이쁘고 어리고 이쁜 애들 몇 명 소개시켜가지고 막 술 먹이고 막 뭐 하려고 할 때도 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접대문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최소한 남녀 간의 관계는 어떤 그 하룻밤을 보내더라도 어떤 감정적 소통이 없이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어서 그냥 가쇼 이렇게 하면서 술만 먹고 이제 그 매니저한테 당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장자연 사건이 터지면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 다 그냥 거부했습니다. 지금
아는 형님들이나 뭐 동생들이 보면 이씨 그러려면 나나 해주지 뭐 이럴 텐데 뭐 20년이 지난 건데 막 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또 일반인들 관점에서 그건 내 선택의 문제니까 선택을 할 때 그건 개인적인 문제만 놓고 보자. 근데 그러려면 이 성에 대한 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영화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교적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아마 오늘 이 영화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넘어서서 자유적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오늘 아주 그냥 재밌게 영화를 통해서 농담 삼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영화 얘기입니다. 이거 영화 얘기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논의가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 두 편은 직접적으로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노도 영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런 영화 역사의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살색의 감독 무라니 씨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뒤에 백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 여배우가 이게 그림 그리시죠? 보이시죠? 이게 하필 여배우가 제 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이러고 있을게요. 분위기 확인하시라고. 네. 살색의 감독 무라니 씨라는 영화고 8부작입니다. 8부작이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거고 일본에서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이 영화를 갖다가 소개시켜준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로망 포르노라는 그런 일본의 영화 역사의 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일본 제목으로는 전라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라도 감독이 아니라 옷 다 벗었다. 전라 감독입니다. 또 전라 감독이라니까 제가 호남 감독이네 이러지 마시고. 근데 이 영화는요. 그냥 한 남자가 셀러리맨에서 지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안 풀리다가 자기 부인이 성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외간 남자랑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깨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잡지, 일본에 있는 그 성의 잡지 있잖아요. 야한 거. 잡지의 셀러리맨으로 하면서 대박을 치고 돈을 왕창 버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영화가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영화 쪽으로 전향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한 남자가 셀러리맨이었던 평범한 한 남자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이 성에 대해서 탐닉을 하면서 막 성을 막 도덕적으로 막 파괴시켜가면서 일본의 지금의 섹스 산업 문화에 대한 어떤 통렬한 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일본의 로망 포르노라는 역사의 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역사서이기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는데 이 드라마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뭐냐면 트루 스토리라는 단어가 듭니다. 트루 스토리. 이 영화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라는 자막이 딱 뜨고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담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라니시 도르라는 어떤 한 개인의 감독의 이야기인데 이 감독이 셀러리맨에서 포르노 영화 감독까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거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로망 포르노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로망 포르노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본이 이제 전쟁이 터지고 전쟁의 패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영화 산업, 문화 산업 쪽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 동북아에서는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했기 때문에 영화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동북아의 역사에서 일본의
영화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1950, 60년대는 유럽과 함께 아시아권에서는 오로지 일본만이 전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그런 영화 산업 현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컸었습니다. 영화 산업 현장이. 그래서 5, 60년대에 전 세계 스튜디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가지고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면 그때 있잖아요. 딱 무대를 만들어 놓고 무대 안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내는 세트 촬영이 많이 줄을 이뤘을 때, 일본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같은 거장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일본은 침체기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침체기이기도 하지만 영화 산업의 침체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전 세계에서 다 동일하게 문화 쪽에서는 100% 통합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것은 문화 쪽에서는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으면 10년이 끝으로서 다 무너져요. 일본의 문화도 그렇고 홍콩의 홍콩 누아르다, 홍콩의 무협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협과 누아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0년 넘게 조금 버텼을 뿐이지, 그것이 대부분 다 한 장르라든가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봤더니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뉴웨이브라든가 독일의 누자메이든 뭐든 다 10년 내에, 우리가 역사로서 영화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10년 내에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졌는데, 어쨌든 60년대 이후에 이제 망가지고 있을 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재밌는 게 그거 있습니다. 그때 니카치라는 일본의 굉장히 큰 메이저 영화사가 있었어요. 그때 메이저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메이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망하니까 망할 징조가 돼 있는데, 당시에 일본은 그 니카츠 메이저 회사가 노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노조. 근데 한국의 노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이 노조가 이러다 보면 우리 자기들 일자리를 뺏기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핑크무비,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90년대에 유행했던 에로 영화 비디오, 에로 비디오를 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와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성욕에 대한, 성에 대한 어떤 그 식욕, 성욕, 식욕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수면욕, 뭐 식욕, 성욕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욕 다음에 이제 성욕에 대한 계속 자기가 뭔가를 취하고 싶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하는 거고, 그것은 전 세계 공통어였기 때문에 이들이 핑크무비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고 다시 대박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박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핑크무비들만 쭉 가버렸으면 한국에서 에로 영화 시장이 10년 만에 망한 것처럼 일본도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니카츠에서 만든, 니카츠로 대변되는 이 로망 포르노가 희한하게 변화를 시작합니다. 한 군데 변화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니카츠가 이제 그냥 핑크무비는 뭐냐면 그냥 에로몰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에로몰처럼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냥 벗기는 게 중요하고 내용은 중요치가 않잖아요. 내용은 중요치가 않잖아요. 벗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벗는 것에만 치중하니까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을 좀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는. 왜? 올해 10년대 자기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던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오가 안 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 그런 식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도 그랬던 거예요. 5, 60년대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고 전 세계 시장에 우리 문화를 퍼뜨리고 있고 구로자와 아키라 같은 거장을 세계 속에 알리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핑크무비 에로물만 찍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수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들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건너가고 싶은 또 욕구가 생긴 거죠. 그런데 당시 일본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뭔가 할 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과감하게 제작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로망 포르노예요. 어떠냐면은, 자, 당연히 이걸 일반 시민들한테 팔아먹고 그 성욕을 통해서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니까 한 영화에 3장면을 넣어라. 뭐 여자의 가슴이 나오거나 성교하는 장면들은 3번을 넣어라. 나머지는 너희들 스타로 해. 감독한테 정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니들 스타일로, 니들이 만들어 꼴리는 대로 한번 만들어봐. 이거였어요. 그 계약 조건만 딱 걸어놓고 이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스타일은 니들이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니들 스타일대로 만들어봐.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다음에는 핑크 무비만 만들었던 애들은 수준 낮은 애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영화판에서 일본 영화 전 세계를 준비해봤던 스태프들이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차마 이건 못하겠다고 떠났던 스태프들이 감독이 그런 감독들이 데려와서 야 이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스타일로 만들려니까 우리 폼나게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의 에로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매니아들 알고요. 감각의 제국 막 이런 영화들이 당시에 그때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 다시 일본 영화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감독들이나 배우들은 이 핑크 무비를 넘어서서 이 로망 포르노 시대 때 등장하는 배우나 감독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성공을 해서 메이저로 가거나 메이저 감독이 되거나 배우가 된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망 포르노물의 가장 장점이 뭐였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작자의 니즈도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면서 감독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다양한 방면으로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성애 장면이 필요했고 돈이 돼야 되고 일반 사람들 자극시켜야 되니까 성애 장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성애 장면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바라게 되냐?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감독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다양한 방식의 영화 제작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일본 스타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메이저는 메이저로 가고 독립영화계는 수천 개의 다양한 시도죠. 감독들이라든가 그 조그만 중소 제작사들이 해서 자기들이 조그만 극장을 가져가서 메이저 그러니까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영화관들이 쭉 생겨나면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소수 매니아들을 위한 영화들로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다양한 시도 속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대박을 치는 감독들, 뭐 그 기타노 다케시도 메이저와 그 마이너의 두 개를 절묘하게 합쳐서 성공시킨 케이스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에 그 감독 있죠, 그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라든가 그 누구였죠? 그 달달한 이와이 슌지 감독 같은 경우에도 방송 출신에서 그 마이너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이 많고, 제가 좋아하는 치카모토 시냐도 다 이쪽 계열이죠.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일본 영화 감독들은 60년대 이후로는 다 사라졌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영화 감독들은 다 이 마이너 감독들, 로망 포르노에서 시작된 마이너, 일본만의 독특한 독립영화 시스템, 마이너 시스템의 감독들이 많아진 거고, 지금 일본이 아주 다양하고 희한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로망 포르노 이후의 얘기들입니다. 이 로망 포르노는 70년도에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후반까지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면서 일본의 영화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 바로 성애 영화에서부터 시작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살세기 감독 무라니시라는 이 드라마는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얘기를 쫓아가고 영화적으로 가지만,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 로망 포르노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감독을 통해서 그게 과연 잘못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드라마를 한 2번 정도 보시기 바라나, 아니면 1부부터 한 3부까지, 지금 제가 본 3부까지 봤는데, 3부까지는 그냥 약간 성애 장면, 야 진짜 야하네, 뭐 이런 장면을 그냥 보십시오. 보시는데 그 다음부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성교 장면이라든가 성애 장면들은 맨날 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특히나 성인들은 익숙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이게 왜 전개되느냐를 통해서 저 감독, 그러니까 영화 속의 감독, 무라니시 감독의 그 사람의 쭉 따라가다 보면 일본의 근현대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로망 포르노의 발전사도 나오고 일본에 가면 왜 그런 야한 잡지라든가 포르노 영화라든가 에로 영화들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일본이 철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영화적으로 재해석해 준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영화에서 참 재밌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2부째인가에서 나오는데, 경찰에 잡혀갑니다. 주인공 무라니 씨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러니까 그 여성들 잡지, 사진 찍어서 잡지인데, 이제 중요 부분을 가리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양이 안 차니까 이 사람이 불법으로 이제 무삭제본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삐자로. 경찰에 걸렸고, 잡혀가는데, 아니, 인간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가 죄가 되냐. 그러면서 경찰한테 물어요. 묻는데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정말 멋있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외설적이라서 음란물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음란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외설이 되는 거다. 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이 나라에서 이걸 음란물로 규정했으니까 너는 하면 안 되는 거인데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는 거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저한테는 너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 깜빡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서적은 한물 갔고 서적은 한물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적으로 따지면 이제 로망 포르노에서 5, 60년대 화려했던 예술인이 뭐니 하면서 치장을 했던 그때 일본 영화에 대한 사요나라를 한 거고, 깜빡이 갔다 왔다라는 것은 침체기를 얘기했던 거고, 침체기 이후에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에로 영화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핑크 무비에서 로망 포르노의 그 단계별로 가는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 드라마는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다 보면은 일본의 로망 포르노는 게 이런 거고, 로망 포르노라는 것이,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것도 어떻게 창작자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세상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이 영화와 외설의 경계를 넘어서냐 마느냐에 결정 짓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르노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여성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탈리아로 따지면 틴토브라스 같은 경우, 뭐 독일의 젤만킹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감독, 에드리안 라인 뭐 이런 감독들 8, 90년대를 유행했던 서양의 감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복만대라는 감독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에로 영화라고 안 하고 아트무비에 속하면서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는 뭐 탐미주의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같이 똑같이 여성의 성애를 다루는 이런 부분이고 성을 탐닉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술로 치고 어떤 부분에서는 외설로 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해 놓은 직접 삽입을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감각의 제국은 포르노예요. 거기 실제로 삽입을 하니까 상디가 노출 그냥 그대로 나온다 하면은 그것도 포르노죠. 왜?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감각의 제국 같은 영화도 포르노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될 필수 아트무비가 됐단 말이죠. 이 경계선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 기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성기가 직접적으로 나온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음란물이 되는 거죠. 직접 삽입을 했다. 이건 포르노이기 때문에 포르노는 음란물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영화에서 문화적인 탐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무라니시 감독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던지는 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니들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고 성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다 알고, 당신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 이걸 왜 자꾸 가식적으로 하려고, 왜 법으로 차단을 하려고 해?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무라니시는 가는 거고, 로망 포르노에서도 그냥 거기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고, 로망 포르노가 일본의 지금 영화사를 일본 영화사의 한 획을 긋고 세계 시장에서도 로망 포르노라는 하나의 사조가 형성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로망 포르노 영화 특별전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특히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10회 이전까지는 일본의 로망 프로전을 꽤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영화제에서는 일본의 로망 프로전을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왜? 제일 옆에 있으니까 오기도 쉽고,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 뭐 한다 도움 청하면은 일본에서는 바로 다 보내줘요. 국가에서 그걸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데다가 국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로망 포르노라고 해도 하나의 사조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고 우리는 로망 포르노를 만날 수가 있고, 일본은 그것도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장르를 딱 사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버립니다. 이런 문화적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딱 보시면,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문화적 인식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영화를 딱 이야기를 딱 보시면요, 깜짝 놀란 게, 저는 되게 반가웠던 게, 농담 삼아 저도 예전에 포르노 에로 영화 감독이 한번 될 수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딱 준비를 할 때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충분히 잘 안 받아주니까 하다 보니까 아는 분이 이제 제작자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에로 영화 감독이었어. 그 당시에 에로 영화 좀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좀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여배우를 보고, 에로 영화 여배우를, 어우 쟤하고는 아니야 하면서 이제 끌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일본의 에로 영화 시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공사 친다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에로 영화 만들 때. 근데 공사 치는 장면들을 한국에서는 잘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도 좀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공사 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리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에로 영화 만드는 장면들을 아주 리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리낌 없이, 뭐 창피함 없이 우리는 실제로 이랬으라는 모습을 그대로 딱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 중에 하나. 그냥 저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로 영화, 핑크 무비와 이제 그다음에 로망 포르노, 그냥 일반 포르노의 차이점을 두는 것은 이제 삽입의 문제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경계선을 넘어서자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외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는 바로 우리 누구도 아닌 정부가 정해놓고 있는 건데, 이 정부의 기준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딱 정해놨을 때 일반인들도 그것을 맞다라고 하는 과연 그 기준점이 맞냐.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안 보면 되는 건데, 왜 너희들은 내가 이런 걸 만들면 보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나한테 만들어달라고 한 게 이거잖아. 너희들이 찾는 게 이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나는 만들어주는데 이게 왜 불법이 돼야 돼? 뭐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것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의 환장해서 그걸 영화를 찍는 걸 빌미로 해서 여배우들을 건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시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화 뭐 감독한다고 깝치는 새끼, 첫 장기 때 뭐 깝치는 놈들 보면은 그냥 여배우랑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런 놈들하고 인연 끊어버렸던 게 그거예요. 그런 놈들, 저런 놈들 영화 못 찍거든요. 왜? 사심이 있으니까. 그럼 저보다 훨씬 이쁘게 잘 나오는 애 있고 뭐 그렇게 있을 텐데, 그 도달자 만들었던 감독놈도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예, 그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로망 포르노의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드라마로까지 딱 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일본이. 이 영화를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왜 부럽냐면, 지금 이것과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한국 영화 레드카펫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 레드카펫은 2013년도, 14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흑백판 딱 그렇죠. 자,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아까 그것은 노골적인 에로 영화의 현장을 보여줬다면, 마치 이것은 저기 뒤에, 저기 감독이 윤계상이죠, 윤계상. 감독 윤계상이고 스태프들이 쫙 있는데요. 봐봐요. 얼마나, 이걸 보면서 누구도 에로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이라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환경 기가 막히게 좋고, 뭔가 꿈이 있고 멋지고, 우리는 마치 예술을 하는 사람 같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에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거든요. 박범수 감독일 거예요. 아마 박범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도 반가웠어요. 아까 말했던 똑같은 이유도 있었지만 이 영화를 봤는데 반가웠던 게 일단은 제가 꿈꿨던 그런 그 영화 세계도 있었고 제 얘기 같기도 했고 그래서 박범수 감독 이 감독이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에로 영화를 만들면서 이 친구의 경험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저한테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또 더군다나 저 윤계상이라는 배우와 저 고준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게 된 아주 영화 자체로는 정말 좋았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이 2013년도에 레드카펫 이후로 내가 와 좋다 하는 영화는 몇 편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걸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고 몇 년이 지나서 비디오로 이렇게 파일로 봤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철학에 그냥 그저 그런 뻔한 영화였었고 지금 저걸 갖다가 무라니시 영화처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노골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정말 좋아하면 더 좋아하면서 봤을 텐데 아직 한국이 이제 그 정도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영화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만들 수 없는 이야기에 저 두 명의 유명 배우들이 정말 자신의 매력을 뽐내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레드카펫 영화는 보시면 일단은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애환 이것도 느끼실 수가 있고 에로 영화의 제작 현장의 어려움도 약간 맛은 보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저 고준희라는 여배우에 대한 매력에 상당히 많이 빠지실 겁니다. 저도 한국 여배우들 별로 그렇게 했었는데 고준희라는 여배우는 첫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너무 흠뻑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 영화들이 워낙에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도 제가 저 고준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이 레드카펫 영화 한 편 때문입니다. 물론 윤계상이라는 배우는 너무 좋아하고요. 롱런하는 배우길 바라고 제가 나중에 영화를 찍게 되면 같이 한번 또 찍고 싶은 배우기도 해요. 그 아이돌 출신으로 해서 저렇게 연기자로서 대성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매력적인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뒤에 백판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도 똑같이 한국의 에로 영화계의 과거를 담고 있긴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일본하고는 10년 차이로 뒤쳐졌지만 일본에서는 70년대 로망 포르노가 시작됐다면 한국에서 아니구나 70년이 아니고 20년 그러니까 20년이 뒤쳐진 거죠. 이 문화적으로는 일본에서는 70년에 로망 포르노 핑크 무비가 시작을 했지만 로망 포르노가 아니고 핑크 무비가 한국은 90년대 들어와서 에로 영화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가 됐죠. 8, 90년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3S 운동에다 가지고 스포츠, 섹스, 스피드 세 가지를 했다 하면서 그때 섹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술, 위훈과 아침에서 영화계에서도 에로 영화만 만들어냈다 하는데 그건 진짜 뭣도 모르는 놈들 얘기고요. 당시에 전 세계 시장에서 유행을 했던 게 에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보면 베티블루 37도 2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베티블루 37도 2에 하몽 뭐부터 해가지고 그때 틴토브라스 이태리 영화부터 해가지고 그런 모든 잘만킹의 비터문 이런 영화들 레드슈 다이어리 이런 영화들 상업 영화에서 다루기 시작해. 원초적 본능, 샤론 스톤을 뜨게 하는 원초적 본능까지가 다 90년대 진출을 했던 거죠.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로 영화가 성의 영화죠. 에로 영화가 아니라 성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었고 아까 로망 포르노가 80년대 중반까지만 가다가 80년대 중반에서 맥을 끊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성의 영화가 히트 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성의 영화들이 히트를 치는 거죠. 임권택 감독의 시바주에서도 그 강수연이 이제 베니스 영화제 대상을 받았잖아요. 여우주연 대상 국내 최초로 굉장히 10대 영화제 대상을 받고 난리가 났었고, 근데 시바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의 영화의 한 장르였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90년대까지 흘러갑니다. 일본보다는 20년 늦었지만. 90년대 후반 들어와가지고 한 시네마타운 배우 한지일 씨가 영화계에서 이제 끝물이 다니까는 나와가지고 진도희를 데리고 이제 한 시네마타운을 만들면서 조소부인 바람난 일을 만들면서 조소부인 CG가 대박이 터지면서 그다음 비디오 대전까지 생기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에로 영화 시장이 점차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한국의 극장가도 성행이 하긴 했었지만 한국의 에로 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비디오 업계도 에로 영화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였는데 단지 일본의 핑크무비와 한국의 에로 영화의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했지만 일본의 포르노에게 만약에 핑크무비에서는 그런 가지고 그냥 벗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면 한국의 거기서는 그냥 벗기기만 해도 됐었던 거예요. 똑같이 됐었는데 아니 여기서 조금 우스갯소리 한마디 해드리고 갈게요. 지루할 테니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비디오 가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에로 영화를요 나이 드시면 남자 어른들만 보실 것 같죠. 아니면 호기심 어린 남자애들이나 아니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기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에로물 딱 가서 가져온 다음에 검정 봉다리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여자들은요 떳떳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제일 야한 것 좀 주세요. 물어봐요. 그리고 걔네들 비닐봉다리 아니고 떳떳하게 딱 돈 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딱 가지고 자기 핸드백에 딱 놓고 당당하게 걸어가요. 아닌 것 같죠? 저도 몰랐어요. 비디오 가게 할 때 느꼈습니다. 덩덩당당하게 보는 것은 여자가 더 많았어요. 여자 손님이. 모르겠어요. 비단 저희 비디오 가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터보레이터라는 포르노 영화인데 편집을 해가지고 에로 영화처럼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성기 부분이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었대요. 저도 안 봐서 모르는데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 영화 비디오인데 대부분 한 30회, 50회 돌면은 이렇게 본전 뽑고 해서 끝나거든요. 테이프 하나가 300번이 돈 케이스가 터보레이터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국가에서 수거를 해가고 이제 그 없어지는 부분이 들어왔지만 없어지는 부분은 상관없이 이제 사람들은 원본 내놔라 이렇게 되면서 삐짜가 또 돌았던 그런 이제 웃긴 얘기도 있었지만 한 300회 돌 때 저는 이렇게 다 적잖아요. 대여 딱 할 때 남녀가 있을 때 딱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것이 뭐 성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억압에서 좀 풀리는 부분도 그런 시기였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에로 영화 시장은 한국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에로 영화 시장이 끝나갈 무렵에 일본에서는 로망 포르노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다양한 루트를 방면해 한국의 에로 영화는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새로운 시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추억이 돼버렸고 그냥 에로 영화는 그냥 천박한 이걸로 전락을 해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지금 일본의 그 AV처럼 그런 식으로도 발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의 추억이 돼버린 거고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 상업계에 진출해 있는 감독은 복만대였었죠. 근데 그 당시에 복만대 감독 같은 사람들이 몇 명에서도 훨씬 더 나왔으면은 한국의 에로 영화 시장은 이렇게까지 천대받거나 천시받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에는 그 핑크 무비하고 로망 포르노가 자기들이 영화 사주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 사주로 하나씩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다 팔아먹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 지워버리기 바쁜 거야. 에로 영화 천박한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겁니다. 과연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 일본에 그게 미친놈들이 돈이면 다 한다는 건지 한국에 이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당연히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한국이 맞겠다라고 하죠. 천박한 자본주의자들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뭐가 니들이 원했던 거 만들어준 것 뿐이잖아. 그리고 이것은 엄연하게 역사의 한 기록이었던 거 아니야. 이게 왜 천박할 필요가 뭐가 있어. 70년대 만들었던 건데 지금도 전 세계 시장 돌면서 영화 공부하는 사람한테 일본의 로망폰을 여기저기 만드는데 과연 누가 위대한 거야. 그냥 우리 것이 잘고 천박한 건 다 버리고 소중하게 사조만 읊어대는 게 한국의 문화라면 씨발 그러면 그건 뭐 전 세계적이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과연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 마인드가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그래버리니까 똑같은 이야기 무라니 씨와 레드카펫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풀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무라니 씨 감독은 뭐냐면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내가 뭐 어때서 니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주는데
뭐 어때서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반면 레드카펫에서의 이 영화 속에서 감독은 뭐냐면 항상 깐느 하든가 베이스가 자기가 여기서 지금 비록 이 하찮은 것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어떤 영화제 가가지고 위대한 감독이 돼서 레드카펫을 밟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까 무라니 씨는 뭐냐면 나는 이런 놈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한다면 이 레드카펫은 딱 이런 거예요. 우리의 비록 현실은 비루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레드카펫의 슬픈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있는 놈 대접을 받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에로 영화도 찍고 포로 영화도 찍으라면 찍어. 근데 찍을 수 있으면 찍는데 가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건 지금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 보수정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말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모습이야. 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적 인식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오르시? 물론 이 삶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삶을 추구한다니까요. 지금 에로 영화를 찍고 내가 포르노 영화를 찍을 수 있죠. 그건 먹고 살기 위한 문제고 나도 깐느 가고 베니스 가서 레드카펫 밟고 싶죠. 전 세계 감독들 앞에서 폼 잡고 싶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영화 감독의 이야기일 뿐인 거고 그래서 힘이 조금 빠지는 거 나는 이해를 하지만 무라니 씨의 영화는 나는 이런 놈인데 니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 니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그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싹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만들고 야 역시 일본 놈도 또라이지만 확실히 일본 이런 걸 딱 느끼지만 이건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로 국한되다 보니까 나는 분명 좋아하지만 대중들한테도 연기 정말 좋고요. 우리 같이 힘없이 돈 없이 영화 찍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참 좋습니다. 꼭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와 비슷한 영화가 홍콩의 저속희극이라는 영화가 있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고 우리 여기서 소개를 했나? 시네마카 몽소리에서 그전 시네마카 몽소리는 저속희극을 한 2번인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서는 영화 제작자가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갖다가 저속희극이라는 제목답게 약간의 에로틱함을 섞었는데 아주 지저분한 미국식 화장실 코미디를 섞어서 얘기했더라면 이 영화는 이 레드카펫이라는 한국 영화는 이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의 어떤 비참한 현실, 유명하지 않은 감독의 고군분투, 어떻게 보면 복만대 감독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라도 성공을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영화판에 살아남으면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 레드카펫을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나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이 한정된 공간에서의 이야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빼고는 굉장히 괜찮이 잘 만든 왜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란다는 거고요. 그 전에 무라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관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 아주 기초적인 거. 니들이 원하면 우리 만들어주는 거고 니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맡기면 나는 당연히 돈을 버는 거고 이게 뭐 어때서 니들이 에로 영화를 봤을 때 안 보면 나는 망하는 건데 니들이 원하는 게 거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해줬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 돼 있던 거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적 족보가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저 이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치질맞게 에이 상놈도 아니고 여자 백이고 에로 영화를 찍고 그 따지고 수준 낮게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뭐가 어때서 이러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앞에 거창하게 서두에서 한국의 성담론 문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의 그 에로 영화를 판단할 때도 저기 상스럽게 에로 영화 하나 찍고 저 수준 낮게 이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를
다른 영화들을 한번 놓고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영화들을 놓고.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속 희극까지 한 3편 정도를 홍콩에서 만든 저속 희극, 그 다음에 레드카펫 박범수 감독의, 그 다음에 지금 살세계 감독 문한희 씨 3편을, 이 영화 3편을 보시면 에로 영화 제작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보실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도 당연히 다 이제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영화만, 레드카펫을 보고는 영화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 자신들이 봐도 상스럽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의 사상의 마인드에서 그런 것들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지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좀 더 섹시하거나 성적인 어떤 그걸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반면 문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보여줘도 왠지 그게 그 성에 대해서 막 그게 막 관심 있고 막 거기 빠져든 거 있잖아. 우리가 에로 영화를 몰래 볼 때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관음증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약해지거나 강해져도 분산이 되죠. 왜냐면 그 성의 장면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성의 장면에 집착을 하면서 아 역시 일본 놈들 이러다가도 나머지는 성의 장면에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에 하면서 현실적인 좀 더 넓은 의미를 본다라면 레드카펫이나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영화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자기들은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런 성의 장면들에서는 오히려 성에만 집중을 하니까 관심도에서 관음증적인 측면에서는 성에만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영화의 특징이고 전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특징. 그다음에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똑같이 에로물, 저예산의 영화를 찍으면서도 오히려 얘네들이 꿈꾸는 레드카펫을 밟는 것은 문한희 씨 같은 놈들이 밟게 된다는 거예요. 박범수가 아니라.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 산업이라든가 그 문화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다면 분명히 좌파들이 차마 건들지 못하는, 왜? 건들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문화 산업적인 부분을 우파들이 장악을 한다면 문학에는 자유우파 성향의 문화인들도 넘쳐나게 된다라고 나는 자신하는 겁니다. 왜? 자유주의자들은, 문학의 자유주의자들은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 선택된 노선에 가기 때문에 어떨 땐 진보가 되고 어떨 땐 보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우리 쪽에 새는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인식과 법적 인식에서 지킬 부분, 안 지킬 부분을 개념을 정하지 못하고 남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또 다른 규칙에 의해서 뭔가 성이든 뭐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기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의 저속 희극, 그 다음에 레드카펫, 그리고 일본 문한희 씨, 이 3편을 이렇게 순차별로 보시면 좀 많은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고 확실한 색깔, 그 나라부터 해서 확실한 색깔이 있을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왜 한국 영화는 안 되고 일본 영화는 홍콩 영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지, 전 세계에 왜 매니아들이 있어서 한국하고 똑같이 잘 안 팔리던 뭐든 싸게 팔리더라도 왜 그런 쪽에 있는 영화들은, 일본 영화들은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영화라고 하면 무시를 안 받는지, 이런 독립영화마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보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시끄러운 소리 나와도 여러분들이 떳떳하다면 그걸 뭐 여성분이든 뭐든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한국에서 어떤 도덕적 기준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서 못 봅니다. 못 봐요. 유진 PD가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어폰 끼고 조그맣게 그것도 들을까봐 저도 보고는 있지만 떳떳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 틀 안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지켜줄 부분 지켜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떳떳하게, 상관없어요. 떳떳하게 이 영화들 다 보셔도 된다.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만든 이 영화는 아주 떳떳하게 따님들하고 보셔도 돼요. 중간에 뭐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에로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말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앞뒤로 두 편의 홍콩 영화와 일본 영화는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거기서 자신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아, 좋은 작품이니까 봐봐라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으면 되는 선이고요. 아직까지 한국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선에서 이 영화들을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영화를 통한 그런 담론의 장을 한번 또 가지게 되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술 한잔 하시고 또 영화계 또 뭐 이런 건 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또 쫙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시네마카 몽소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